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에서 기후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예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덕중학교 3학년 홍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덕중학교 3학년 하연수입니다. 여러분은 기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침에 늘 듣는 기상청의 방송이 떠오릅니다. 여름철이면 항상 찾아오는 장마전승이 생각납니다. 기후는 기상이랑은 조금 달라요. 한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울산에 있는 가지산의 4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계절마다 뚜렷하게 어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인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기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대구의 별명이 데프리카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의 그 기후의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는 김치예요. 남부지방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부패하기 쉬운 환경이고, 우리 이제 선조들이 그래서 이제 젓갈이랑 소금을 많이 넣어서 상대적으로 짠 김치를 만들어낸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울릉도에 수막집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왔을 때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안에 통로를 만드는 이런 집들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울릉도에 아주 독특한 생활 환경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기후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기후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지역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지역에 밴쿠버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여름의 평균 온도가 대략 한 23도, 24도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 6월 30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기온이 49.6도였어요. 그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올해 여름에 54.4도를 기록했대요. 브라질 남쪽 지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하 8도였어요. 평균적인 기온은 원래 대략 영상 한 1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전 지구의 평균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쭉 그린 이제 그림이에요. 1950년대, 1960, 70년대 이후로 굉장히 뚜렷한 상승세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극지에서 온도가 더 많이 증가했고요. 대륙에서 온도 증가하는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보시면 일단 그 계절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변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겨울철에 추우니까 화석 연료 사용량이 늘어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여름엔 좀 더 줄어들게 되고 합니다. 보면 2015년에 대해서 이제 400ppm을 넘게 되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리고는 이제 과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마우나로아 하와이 산에서 이제 단독으로 측정했던 이산화탄소 농도, 우리가 킬링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리인더스트리얼, 소위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들을 이제 재구축한 자료가 여기 이제 주황색 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과거, 신생대 시대 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재구축한 자료들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의 거의 균일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 자체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 북극 지방에 굉장히 온도가 많이 증가하는 현상일 거예요. 이 현상은 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뭐 극증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지구온난화를 그 전부터 예측했던 분이 계세요. 2021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시큐로 마나베 교수님입니다. 기후 모델이라는 거를 초창기에 개발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구에다가 대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도구들을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기과학의 시작은 관측입니다. 관측이 제일 중요해요. 관측은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먼저는 일단 라디오 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풍선에다가 관측 기계를 달고 한 지점에서 이렇게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열적 분포 아니면 습도의 변화라든지 수직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존대를 띄워서 관측 자료를 얻고는 해요. 여기 보이는 이 쇠 철통은 아르고 플롯이라는 건데, 바다에 띄워놓으면 아르고 플롯이 이제 바다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그 지역의 해수의 온도라든지 염분 같은 것들을 수직적으로
측정해서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자료가 축적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기상 현상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 관측을 목표로 할 때는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태풍을 뚫고 지나가면서 관측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태풍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해한다든지 할 때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그 존대라든지 아니면 아르고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서의 관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측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어떤 그 관측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인공위성은 사실 그런 면에서 다른 관측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 지구를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요. 이 고기후 자료는 과거에 지구가 겪었던 기후 변동을 일부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고기후 시료를 얻는 방법은 가장 크게는 아이스 코어, 그러니까 얼음 시추 코어랑 이 세디멘트 코어, 그러니까 퇴적물 코어로부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입니다. 아이스 코어는 이제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서 얼음이 쭉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음이 얼 때 그 당시의 공기를 기포로 포함해서 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기 안에 있는 동위원소의 비율이라든지 어떤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온도나 다른 여러 가지 기후적 어떤 요소들, 요인들을 우리가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세디먼트 코어는 퇴적물이 얼마나 어두운지, 밝은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강수 환경이라든지 이제 영양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세디먼트 코어, 퇴적물 코어가 우리한테 주는 자료를 기후 자료로 재구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 기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도구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죠. 기후 모델입니다. 모든 기후 모델은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이내믹스, 역학 과정이라고 불리는 거고, 하나는 피직스, 물리 과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일단 역학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구를 숫자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결국은 각 지점마다의 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격자마다의 지구의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수식으로 풀어주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역학 과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후 모델, 전 지구를 표현하는 기후 모델의 격자는 뭐 대략 1도, 1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도니까 촘촘한 것 같은데 사실 한 100km, 100km 정도 되거든요. 구름이라든지 태양빛이라든지 비가 오고 안 오는 거는 100km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까지 우리가 다 격자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격자 안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과정을 격자 외부의 각들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물리 과정이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후 모델은 요즘에는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생 들어가고요, 담수 들어가고요, 인류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시 대기 모델에 주입하고, 또 그 대기 모델에 의한 온도 변화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지구를 말 그대로 모델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싶은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기후 민감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간단해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를 2배로 늘려줬을 때 지구의 전지구 평균 온도가 몇 도 증가할 것이냐 라는 값을 우리가 기후 민감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기후 민감도의 최적 예측 값이 대략 3도 정도입니다. 10년이 지나서 2012년을 보시면 여전히 3도예요. 다시 10년이 지나서 최근에 보셔도 3도예요. 이 당시의 모델과 지금 모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후 민감도의 예측의 범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도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계층화된 기후 모델입니다. 화살표는 그 바다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이제 구름도 있어요, 그렇죠? 기후 모델의 각 요소를 계층을 시켜서 계층마다 비교를 통해서 어떤 기후 현상에 대한 각 기후의 요소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지구에서는 어떤 실험을 할 수 없지만 관측과 또 기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기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하는 과정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된 내용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미래에는 제가 듣기로는 해수면이 너무 올라가서 일본 이런 섬 같은 경우들은 반 이상 잠길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빙하가 녹아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해수 자체가 열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해수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육상의 빙하가 녹게 되면서 담수의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수면 온도 상승을 예측하게 되는데 그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가 가진 현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까 세디먼트 코어랑 아이스 코어를 통해서 이제 고기후를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지가 드릴을 가지고 얼음을 이제 팍 뚫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얼음이 쌓인 이 깊이는 곧 얼음이 생성된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얼음 같은 경우 시초 아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기체 방울들이 같이 얼어 있어요. 그 당시의 기체. 이 얼음 안에 있는 이 기체, 그러니까 공기와 얼음 밖에 있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 공기예요. 왜냐면 여기는 80만 년 전의 공기니까요. 그럼 80만 년 전의 공기와 지금의 공기를 비교해 보면 동위원소의 비율, 예를 들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조성이 달라요. 세디먼트 코어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이 세디먼트 코어의 반사율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 반사율을 역추산하는 식을 먼저 만들겠죠. 반사도를 쫙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강수량의 변화를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세디먼트 코어를 통해서는 그런 지형이나 강수량의 변화가 날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사실 코어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남빙양에 아까 말했던 남극해에 오팔이 얼마나 많이 생성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산하면 남극 지역의 바람 세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오팔 생산량은 남극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영향이 많은 해수로부터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향 많은 해수는 남극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특정 자료와 특정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고기후 시료를 재구축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국과학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 교실 재밌으셨나요? 네.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함께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이동과학 교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